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도의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으십시오. 그 정도 하시고, 입증 책임 도에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보시고, 일단은 오늘 기한과 관련되는 부분을 들어갈 차례인 거죠. 어쨌든, 215페이지를 펴시고 215페이지 기한은 법리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에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말한다. 거기에 뭐 1학기가 끝나면 이 자전거를 너에게 팔겠다. 시기부 매매가 될 거고 기한 효력 시작 발생하는 것을 기한에 의존케 하는 것을 시기, 범위행위 효력을 소멸 땡치게 하는 거 그걸 중기, 확정 기한 도래할 시점이 딱 정해져 있는 거 3일 뒤, 한 달 뒤라면 확정 기한이 되겠죠. 불확정 기한 도래하기는 확실히 도래하는데 언제 도래할지가 미정인 거 그걸 불확정 기한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뭐 첫눈 오는 날 일단 불확정 기한하고 정지 조건하고 구별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일단 불확정 기한은 조건과 구별이 문제되는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자들 중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 않자 탈퇴하면서 스폰서가 영입되거나 사업권을 넘길 경우나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위 출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청산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정지 조건이라기보다는 불확정 기한으로 보아 위 약정 사유가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불확정 기한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출자금 반환 의무는 성립한다라고 한다는 것. 만약에 이런 경우를 정지 조건으로 보면은 출자금 반환을 아예 못 받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공사 대금을 건축한 후 모든 호실이 다 분양될 때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걸 조건으로 봐버리면 한 개는 분양 안 하고 나가면 되죠. 그런 경우도 불확정 기한으로 봐야 될 거란 거. 그래서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원고 편이냐 피고 편이냐에 따라서 논리 전개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죠. 위 약정 사유가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상당 기간 내에 약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출자금 반환 의무는 성립한다고 해야 된다. 즉 불확정 기한이다. 또한 건축 중인 상가 건물 특정 점포의 준공 예정일을 듣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불확정 기한을 이행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부동산 임대차 해지 후 그 부동산 임대도 되거나 임대되면 보증금 변제한다, 반환한다. 와 같이 변제할 의사가 있고 해당 사실이 도래할 때까지 이행기를 연기시키는 취지라면 불확정 기한이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기한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했다면 이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본다는 것. 채무 이행에 붙은 기한과의 구별. 시기 법률행위는 아직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임에 대하여 채무 이행의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는 이미 채권은 발생했으나 그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거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다. 불확정 기한으로 보는 게 맞을 거라는 거.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신분행위에도 기한을 붙이면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죠.
소고표를 가지는 법률행위는 소고표 없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엄수행위는 시기를 붙이는 거 허용된다는 것. 기한의 도래. 기한은 그 내용인 사실이 발생한 때 반드시 도래한다. 이밖에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기한 도래에 대해서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과가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도래를 입증해야 된다. 당사자가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다 합쳐가지고 기대권의 일종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한은 반드시 도래한다는 거. 반드시 도래한다는 거. 그래서 정지조건부 권리를 가지실랍니까? 시기부 권리를 가지실랍니까? 라면 시기부 권리 쪽을 선택해야 되죠. 오늘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도래하니까. 종기부 권리를 가지실랍니까? 해제조건부 권리를 가지실랍니까? 물으면 해제조건부 권리를 가져야죠. 해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정지조건과 시기를 놓고 보면은 시기는 정지조건보다는 더 확실한 거죠. 따라서 조건부 권리가 보호를 받는다면은 기한부 권리는 더 보호할 필요가 크다는 거. 기한 도래 후의 효력.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의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의 효력이 종친다. 기한은 소고표가 없다. 특이하게 해서도 소고표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소고표 있는 것들과 결합될 수도 없다. 채무이익이 불확정기한부인 경우에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는 바, 신축 중인 건물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 기일을 일정 골조공사 완료 시라고 정한 경우 그 중도금 지급 의무는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것이며, 이때 중도금 지급 의무의 이행지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일정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만으로 부족하고 채무자가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채무자인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다 라고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고, 기한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법률행위 종류, 특약 또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정해지게 될 것인데, 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 무상임치, 공짜로 물건 맡기는 거. 공짜로 물건 맡겼을 때 채권자는 돌려받을 자, 맡긴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공짜로 물건을 일정 기간 맡겼다면은 아무런 손실 없이 만든 부담을 상대방이 지우게 되는 거죠. 상대방은 이익이 없죠. 그래서 맡겨놓은 채권자한테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는 거. 나머지 계속적 계약으로서 무상계약인 사용대차나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타인의 것을 공짜로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기한의 이익은 이때는 빌려 쓰는 채무자에게만 있다는 거. 이자부, 쌍무계약, 유상계약일 경우에는 양쪽 다 기한의 이익이 있다는 거. 이자부 소비대차, 유상임치, 임대차도 마찬가지.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매월 차임을 100만 원씩 주기라는 계약을 1년 체결했으면 임대인은 매월 100만 원 받을 기한의 이익이 1년 동안 있고, 임차인은 타인의 물건을 1년 동안 빌려 쓸 기한의 이익이 있다는 거. 근데 임차인이 갑자기 이사갈 사정이 생겨가지고 자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한 6개월 살다가 이사갈 사정이 생겨가지고 자기 거 포기하고 이사가는 거는 괜찮아. 지금 포기하는 건데 근데 상대방이 이걸 해야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한 이익 침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근데 다른 임차인을 입주시켜 놓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임대차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전대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양도 전대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야 그 차임을 가지고 그 임대인 기한이익 침해 행계 보상되도록 하면 될 거니까. 그래서 임대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 해지하려다 그러면 뭐 해지당하는 거지. 할 수 없지 뭐. 물론 동의 없이 완전히 양도 전대하고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돼 버리니까 대항력 유지할 조치는 해두어야 되겠죠. 기한이익 상실, 민법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민법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기한 도래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다음에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채무자가 파산한 때,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 기한이익 상실시킬 수 있다는 것.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 민법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 기한 도래로 의지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청구했을 때 자기의 기한이익이 있다는 걸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청구했을 때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채무자의 파산의 경우에는 그 법에서 기한 도래로 의지하고 있고, 기한이익 상실 특약.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하는 취지의 약정을 의미한다는 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유형.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도 있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 유형 추정의 문제. 앞에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를 위한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약은 가능하면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 판례를 보면서 그냥 내가 계속 국어적으로 쭉 그냥 읽는데, 특히 주관식 보시는 분들, 주관식 하시는 분들, 객관식이야 뭐 객관식 시험지 지문에 있는데 특히 주관식 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넣을 때 원리를 넣으라는 거죠. 원리.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효력.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효력.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잃고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때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 그때부터 이행 지체가 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수가 있어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효력. 이른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 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 채무에서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 도래 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 전액 변제를 청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전액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래서 소멸시효 진행하는 시점을 채권자가 이거는 정확하게 인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부대금 가지고 예를 들어놨는데 할부대금 상거래와 관련된 것이고, 그러면 이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짜리인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죠. 3년은 눈 한번 감았다 뜨면 갚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인식했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해야 채권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221페이지 법률행위 대리 들어가는데 법 조문상으로는 무효 취소 다음에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과 기한을 한 다음에 그 대리를 보는 이유가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무효 취소 앞에 법 조문상 대리가 있죠. 그래서 그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 무효 취소 조건 기한 다음에 대리를 하는 이유가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의 효과가 무효일 수도 있고 취소 사유일 수도 있고, 또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면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법 조문상으로는 의사표시 뒤에 있는 대리를 무효 취소 그리고 조건 기한 한 다음에 책에 넣어놨습니다. 기간 뒤에도 기간 뒤에 넣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법률 행위를 대리하면서 기간과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간 자체는 또 소멸시효 이런 것들 계산할 때 또 하니까 그냥 기간은 대리 뒤에 두고, 왜 대리가 의사표시 뒤에 있나 하면은 결국에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는 것은 의사표시 부분을 대리한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고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당사자끼리 하는 것부터 먼저 보고 그 효과, 무효 취소, 조건 기한까지 보고 그리고 대리를 넣어놓은 겁니다. 222페이지 대리제도. 대리란 타인이, 즉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발하거나 또는 수령함으로써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를 대리다라고 이름을 붙여놨다는 것.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내가 한 번씩 가다가 그런 소리를 해도 내 분명히 행위능력자입니다. 행위능력자인 내가 한국에서 거래를 하면서 살아가겠죠. 근데 어느 날 내가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거래를 다 팽개치고 갈 수는 없죠. 그럼 대리인을 선임해 놓고 가는 게 내한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 사적 자치의 확장적 기능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한 능력자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정 대리인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의 보충적 기능을 한다. 즉 사적 자치의 예외는 아니라는 이야기. 그걸 길게 늘어서 놓은 겁니다. 대리제도의 삼면관계, 이걸 살펴보는 이유가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리 쪽에 가서 대리권 관계, 대리행위 관계, 대리효과 관계라면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대리권 관계,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대리행위 관계, 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대리효과 관계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림 하나만 딱 보면은 해결되는 거죠. 대리의 본질, 걔네 대리입이 있는데 우리 민법은 116조 1항이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한 걸 봐서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거다 라고 보는 대리인 행위설이 일반적인 입장이라는 거.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지금 우리가 앞에까지 본 게 법률행위 보고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고 법률행위의 특별 효력 요건으로서 조건과 기한을 봤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
결국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의사 표시 부분을 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는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맞는데, 모든 법률 행위는 대리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틀린 말이라는 거지. 일단 가족법상의 행위는 대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특히 근로계약 체결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를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 역사적 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혼인, 입양, 인지, 유언 이런 것들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물론 가족법상의 행위 중에서 재산적 성질이 있는 부양 청구권 행사, 상속 승인 포기 이런 것들은 대리될 수 있다. 특히 상속 포기 미성년자가 상속 포기할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합니다.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로 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다. 그죠? 또 하고 준법률행위, 저 앞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의사표시와 유사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될 수 있다는 것. 내 감정 표시가 대리될 것은 아니고, 내 감정이 이렇다라는 걸 전해주라, 이거는 사자하고 관련되는 것이지 대리하고 관련된 게 아니죠.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변제 수령에 대해서는 대리를 인정하고 있다. 일단 법률 행위와 관련된 영역에서 대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불법 행위는 대리하고 결합될 수가 없습니다. 불법 행위는 대리되지 않는다. 대리 금지 약정의 유효성 인정될 수는 있다. 대리와 구별해봐야 되는 거. 구별하는 거 구별되는 게 뭐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별 개념을 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대리를 하고 있는데 대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언저리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다, 이런 거 보는 겁니다. 간접 대리,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일단 자기에게 귀속시켰다가 나중에 타인에게 계산해주는 그런 것을 간접 대리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탁매매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리 말하면 간접 대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봤던 대리, 그래서 간접 대리에 비해서 일반적인 대리를 직접 대리라고도 한다는 것. 사자, 저 앞에 차고 쪽에서 보고 온 게 있습니다. 사자, 라이온킹 말하는 게 아니고 심부름꾼, 예컨대 방자. 사자는 심부름꾼은 민법 교과서에도 사자 일하지 말고 심부름꾼이라면 되지 뭐. 심부름꾼은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거나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본인의 표시 행위 완성에 협력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에는 완성된 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기관으로의 사자, 약칭해서 전달사자,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간단하게 표시사자. 표시사자와 대리의 구별. 사자는 효과 의사를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결정한 거 그대로 전달해주면 돼. 근데 본인이 전달해주라는 그 상대방에게 다른 내용을 전달해버리면은 표시상의 착오가 되고, 본인이 전달해라는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보면은 그 의사표시 부도달이 되고,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대리인은 의사결정을, 대리 행위를 할 때 의사결정은 대리인 자신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민법책을 팔 때 심부름꾼 보내가지고 야 B한테 얼마에 사과를 하더라, 그러면 심부름 시킨 건데, 내가 야 민법책 너가 팔아봐 그러면은 그 수권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팔 건가는 자기가 결정하겠지. 대리와 사자는 다음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리는 의사 능력이 있으면
충분하고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다. 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리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의사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본인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하면 돼. 지가 의사결정할 게 아니라고. 내가 민법 책 사온다 했으면은 민법 책을 사와야지.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뭐 형법 책을 사오면 안 되는 거지. 물론 사자도 그래서 심부름은 해야 되는데요. 권리 능력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뭐 간혹 TV에 보면은 강아지가 똘똘한 강아지가 심부름을 열심히 하는데 그 강아지가 심부름은 할 수 있어도 그 강아지를 심부름꾼이라고 부르지 않지. 그 강아지를 사자라고도 부르지 않지. 그냥 강아지지. 지금 법상 그렇다는 겁니다. 또 저 녀석이 또 내가 아끼는 강아지에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냥 난 법대로 하는 것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사표시에 영향이 미치는 의사의 흠결하자 사실의 지부지와 같은 사정의 존부는 대리에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사자에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것. 표시사자의 법률효과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사자가 본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의사표시를 전달했다면 사자가 이를 모르고 전달한 경우에는 일단 의사표시는 유효하고 그것이 차고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이거 표현 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된다고 본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대표 법인의 대표 기관이 요간상 직무행위와 관련되어서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면 법인의 행위로 간주된다는 거. 이 대표는 법률행위만 대표하는 게 아니고 불법행위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대리와는 구별해야 되겠다. 처분권 부여. 처분권자로부터 처분권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지 않고도 유효한 처분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대리의 경우에는 자기가 대리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해야 되는데 처분권 자체를 부여받았으면 자기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리인이다 이런 말 표시 안 해도 된다는 거. 처분권자의 처분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이속되기 때문에 간접 대리와도 구별된다.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사후에 추인하는 것도 처분권 부여라 볼 수 있는데 이때 판례는 무권대리행위 추인을 원용한다. 다수설은 무행위 추인을 원용한다 라고 했다는 거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간접점유, 이걸 간접점유라고 간접점유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이걸 대리점유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대리점유를 하지 않고 간접점유고 대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그 효과인 점유권을 본인도 가지게 되는 경우 본인의 점유를 간접점유를 한다. 점유 매개 관계, 사용대사,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 자체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대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재산관리인 본인이 선임했으면 임의 대리인이고 법원이 선임했으면 법정 대리인이다. 이건 대리인이라는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 한 명 더 끼어 있다는 것 뿐이지 대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정도 하고 대리의 종류고 정당한 대리권이 있나 없나를 놓고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를 유권대리,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대리인이다라고 칭하면서 하는 경우를 무권대리. 그런 놈이 있겠나 그러는데 있습니다. 내가 민법 책 팔아온나 라고 해서 팔러 가가지고 뭐 우리 아빠가 팔아온나 하세요 그러면 뭐 유권대리 되겠죠. 근데 내가 그런 말 하지도 않는데 뭐 아들놈이 민법에 들어오고 나와가지고 우리 아빠가 팔아왔나 하던데요 이러면 그게 무권대리인 거지. 그 대리권이 본인의 임의적인 수권에 의해서 발생했으면 임의대리, 법률 규정 등에 의해서 발생했으면 법정대리. 용어 익히는 겁니다. 대리인 쪽에서 의사표시를 발하면 능동대리, 대리인 쪽에서 의사표시를 수령하면은 수동대리. 물론 무권 대리에는 대내외적으로 전혀 대리권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고
대리권이 없지만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외관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것을 표현대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법은 그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